72요. 통일 빠졌어요. 매워. 통일이요. 통일. 2의 통일, 가로 1번의 통일입니다. 자, 여러분,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 가로 1번 안 해도 되고, 가로 2번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통일 후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아까 수도에 여러분들 시장이 넓어졌다는 얘기 했었죠? 서시와 남시. 그거 나온 거예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가로 2번. 경주의 동시로는 상품 수요를 강당할 수 없어. 효소왕이 누구냐면요. 신문왕 다음에 아들이에요. 신문왕 아들이에요. 신문왕 아들.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서시와 남시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여기 잘 봐봐요. 한편 지방의 중심지나 교통의 요지에도 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 어디냐면요. 오소경이에요. 오소경에도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오소경에도 시장이 형성되었다. 명칭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무역 보겠습니다. 무역 별표 치세요. 여기서는 쪼까 시험 나옵니다. 무역. 자, 무역 1번 당나라에 대해서. 자, 밀줄쳐 봐요. 8세기 이후부터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했대요. 이때 정확히 무슨 왕이에요? 기억하셔야 돼. 원래는 처음에 통일신라는 당나라하고 바로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무슨 왕부터 당과 사이가 좋아졌죠? 발해 무왕과 당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당이 통일신라한테 손을 내밀었다 그랬죠. 그때 통일신라가 성덕왕 때예요. 써주세요. 성덕왕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8세기 성덕왕 때부터 당과 관계가 긴밀해진다. 그러니까 당과 발해가 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에게 손을 내민 거죠. 그치? 그래서 이때는 공무역뿐만 아니라 동남치입니다. 공무역뿐만 아니라 뭐도 발달했대요? 사무역도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왜요?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생산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역도 생겼다는 뜻이에요. 기역 볼게요. 기역은 수출품은 똑같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수출품과 똑같아요. 자, 수입품도 마찬가지 뭘까요? 똑같아요. 알겠죠? 수입품도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무역로는요. 그냥 읽어보세요. 남로하고 북로가 있다 그러고 이건 그냥 읽어보고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무역항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줄에. 무역항은 경주와 가까운 최대 교역항으로 어딜까요? 제가 일부러 빼는 건 아니고요. 되게 빼졌어요. 웃겨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울산항입니다. 울산항. 울산항이 이 통일신라 때 국제무역항입니다. 울산항. 잘 봐요. 그러면 왜 하필 경주와 가까운 곳이 무역항이 됐을까요? 왜 하필 경주랑 가까워야 돼요? 왜 당항성이 아니고 중국과 가기 더 쉬운 것은 당항성이에요. 근데 왜 하필 울산항이었을까요? 시장이 어디 형성됐어요? 경주 형성됐잖아요. 그럼 외국 상인들이 여러분 시장에 들어와야지 물건을 거래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저기 뭐 웅진 가가지고 고구려 저기 평양 가가지고 뭔 짓거리예요? 그건 수도 없어요.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개설된 경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항은 당연히 경주와 가까운 울산항이 돼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울산항이 이제 상인들이 많이 밀집된, 그쵸, 상인들이 많이 들어온 최대 무역항이었다는 겁니다. 오른쪽 지도 보면 경주 근처에 울산항이 있을 겁니다. 금성 근처에 바로 밑에 뭐 있어요? 금성 바로 밑에 울산 보이죠? 맞죠? 여기가 바로 최대 교역항이에요. 이거 시험 나와요. 알겠죠?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8세기 이후부터는 당과 신라가 막 교류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항성이든지 울산항이든지 아무튼 신라인들이 쭉 가가지고 주로 어딜 거쳐서 들어갔냐면 주로 거쳐 들어간 것은 산둥반도예요. 지도에서 산둥반도 얘기해줬죠? 발해관과 법화원이라는 글자 써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산둥반도예요. 자, 요쪽에 들어가서 요쪽 거쳐서 당나라 수도 장안성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신라인들의 여기에 뭐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까요? 거주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8세기 때부터. 그게 뭐래요? 신라소, 신라방, 신라관, 신라원 이런 거래요. 자, 신라방은 신라인들의 마을이에요. 마을. 여러분들 마을. 신라방은요. 이 방 안에 소, 관, 원들이 있는 거예요. 신라관은 여관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소는 뭐래요? 신라인들을 통제하는 관청이에요. 관청. 뭐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거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라원은 뭘까요? 절이에요. 절. 당시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었죠? 그래서 신라원은 절. 대표적인 절이 뭐래요? 법화원이라는 절이 신라인들의 가장 대표적 절이었대요. 법화원. 별표 쳐놔요. 이제 바로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봅니다.
대체적으로 또 일본과는 처음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얘기해줬죠. 일단 발해와 일본이 지금 연결관계예요. 왜 그랬어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유민이 일본을 많이 건너갔죠.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처음에 적대적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지만 8세기 때 이르러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대마도에 신라 여고소가 설치된 것이 근거이다. 신라 여고소가 뭘까요? 일본 놈들이 신라 말을 배우는 곳이에요. 알겠죠? 신라 말을 배우는 곳이 바로 신라 여고소다. 그래서 여기서 신라 말을 배우고 들어와가지고 일본과 교류를 하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일본은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별표 칩니다. 자,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은 사실 종교죠. 종교. 종교명이고요. 가로치고 서역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아라비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라비아인, 서역인.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 서역 쪽이 중동인데 이쪽 지방에 무슨 종교가 퍼진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서역인, 아라비아인. 얘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대요? 울산까지 들어왔대요. 와, 그만 데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애들이 어떻게 해서 울산까지 왔을까요? 이미 그 전에서 중국에서 그쪽까지 연결된 개척된 도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실크로드예요. 왜 실크로드일까요? 뭐 실크처럼 쫙 깔아져 있는 거예요? 웃기죠? 실크로드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주로 아라비아인들이 뭘 많이 수입해 간 거예요. 그렇죠? 중국의 실크 뭐예요? 비단을 많이 가져가서 그 비단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명칭이 붙인 거야. 사막길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막길. 오케이?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명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거쳐서 당 거쳐서 산통반도 거쳐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야. 됐어요? 그럼 얘네들과 교류했다는 근거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 출토된 물건이 있어요. 화살표 잘 봐봐요. 뭐 있어요? 서역의 유리그릇. 유리그릇. 여러분 이때 유리를 만드는 기술은 이쪽 지방밖에 없어요. 우리 중국과 한국은 유리 만들지 모릅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시기 때 유리그릇이 출토됐다는 건 걔네들이 유리그릇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자 경주 왕릉지구, 경주의 왕릉급 고분에서요 수많은 유리병, 유리그릇이 출토가 됐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해 보였겠죠. 그치? 자 또한 자 괴릉이란 게 여러분들 경주에 있는 왕릉 중에 하나입니다. 괴릉. 여기에 서역인의 얼굴한 무인상도 조각이 돼 있어요. 무인상. 그래서 이제 얼굴이 딱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슬람인들과 교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장보고도 별표 치시고요. 장보고는 간단히 좀 했었죠, 여러분들. 장보고는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다 써놨어요. 다.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이에요. 장보고가 세운 절인데 법화원을 장보고가 왜 세웠을까요? 지 이름 날리려고 한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불교가 성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장보가 번 돈으로 투자해서 법화원을 딱 지어서 이때 신라인들이나 당나라인들이 어때요? 이 법화원에 불경들이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장보가 온 천하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만화에 퍼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권력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법화원에 여러분 장보고가 세운 절이고 여러분 디귿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73쪽 맨 위에 올라가면 사해점촌이란 말이 잘렸어요. 사해점촌. 촌락의 마을 이름이에요. 사해점촌. 촌락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는 무슨 사료일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촌락에 대한 문서 아까 뭐 했어요? 민정문서 있었죠? 민정문서 사료예요, 이 사료. 민정문서 사료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아까 그 표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그럼 민정문서 문제 물어볼 때 이 표가 제출이 되겠죠. 이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장보고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사료예요, 여러분들? 장보고 사료죠? 장보고 사료. 장보고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료를 눈에 익혀두십시오. 익혀두세요. 됐죠? 자, 가로 4번의 수공업 보겠습니다. 수공업. 자, 보시니까 통일신라 수공업도 대체적으로 사무역도 있겠지만 공무역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왕실과 귀족이 사용할 물품을 만들기에 관청을 정비해 이에 장인들, 수공업자들을 배정하였다. 그러니까 왕실과 귀족을 위한 물품을 만들겠으니까 주로 관청 수공업이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귀족의 경제생활이에요. 귀족의 말 잘렸죠? 또 4번 농민 천민의 경제생활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넘깁니다. 넘기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나왔어요? 발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 발해의 써주세요. 오 발해의 발해의 써주시고요. 가로 1번은 수치 써주시면 돼. 수치 써주시면 됩니다. 수치. 자, 대용이 굉장히 적죠? 자, 발해는 잘 안 나와요. 딱 나올 만한 것만 딱 집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자, 대체로 비슷하다. 일단 여러분 종류는 같습니다. 종류 같아요. 조세, 곡물, 역. 이 세 개는 수치 제도가 같습니다. 우리 신라도 조세, 곡물, 역 세 개였죠. 그쵸?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종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가로 2번 경제의 발달 보세요. 경제의 발달. 자, 농업 부분 별표 칩니다. 농업. 요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발해는. 자, 기후 조건의 한계? 뭐가 기후 조건의 한계가 무슨 뜻일까요? 발해 지역이 어디예요? 만주죠. 척박하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무슨 농사가 잘 안 될까요? 논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밭농사는 돼도 논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나마 강이 흐르는 곳이나 논농사가 됐겠죠. 그래서 콩, 조, 보리 등의 밭농사가 대체적으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굉장히 한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잘 봐요. 세금 조세를 거둘 때 쌀을 많이 거뒀겠어요? 쌀은 잘 못 거둬요. 쌀의 생산량이 일정치 않으니까요. 오케이? 그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수공업을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막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3번은 별표 칩니다. 목축 수렵의 비중이 높다. 그럼 여러분들 발해는 당연히 고구려랑 비슷하게 보병이 주병사했겠어요? 기병이 주병사했겠어요? 기마병이에요. 기마병. 그럼 말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말 보세요. 말 밑줄 칩니다. 말. 자, 우리 발해 지방제도 5경 15부 62주 있었죠. 15부 중에 딱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야 되는 게 솔빈부예요. 가로친데 솔빈부. 자, 솔빈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산품이 뭐래요? 말이에요. 말. 오케이? 그래서 신라가 주로 수입한 게 뭔지 압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 한반도 남부 쪽은요, 말 생산이 많이 없어요. 제주도나 그렇지 말의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 키우기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북쪽 지방에서는 주로 말이나 모피 이런 걸 많이 수입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솔빈부 꼭 아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그의 모피, 녹용, 사향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가축과 관련된 특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4번 그냥 읽어보세요. 무슨 숭어, 문어, 대게, 고래 이런 까지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그래, 이건 봐요. 이런 게 있구나. 자, 상업. 상업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어디에서만 발달했대요? 도시 정도에서나 발달했대죠? 경 위주에서 발달했으니까 여기 수공업도 당연히 누구를 위한 물품이었겠어요? 똑같이. 그래요. 지배층에 의한 물품. 즉 관청 수공업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똑같습니다. 관청 수공업, 그 다음에 관영상업.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에 국제무역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발해 국제무역도 공무역이 중심이에요? 사무역 중심이에요? 당연히 공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럼 당연히 수입품도 대체로 누구의 수입품이었겠어요? 지배층의 수입품이었겠죠. 그쵸? 니은이 똑같죠. 수입품, 귀족의 수요를 충당하는 비단책 등이 주류였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면 돼. 자, 그나마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당나라도 문왕 때부터 누구랑 무역해요? 당과 무역을 했죠? 그래서 당의 산둥반도에 설치된 이 발해 집단 건주지가 또 뭘까요? 발해 관인 겁니다. 신라하고 똑같죠?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1번에. 8세기 후반 이후 관계 긴밀해지면서 해로와 용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했는데 당이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한 게 바로 그 예이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본과는 우리 이미 얘기 많이 알고 있어요. 맞죠? 일본하고는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친선을 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신라를 견제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자, 아까 문제에 있었어요. 어디를 통해서 교류했다고요? 어떤 경? 그쵸? 동해안에 가까운 동경 통해서. 그래서 동경에서 바다 건너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본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CF 기타에서 발해 5경과 5도 써놨죠? 그쵸? 이거 별표 쳐놓고 눈으로 많이 봐놓으세요. 다 써놨어요, 제가.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당으로 가는 길, 거란으로 가는 길, 일본으로 가는 길, 신라로 가는 길 다 써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보면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부분 봤습니다. 경제 부분. 그래서 제가 제일 체크하신 거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경제 관련 문제는 많지 않아요. 아까 정치와 달리 몇 개 없습니다. 몇 문제 없으니까 빨리 풀고 사회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10페이지 다시 펴주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피면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봅니다. 2번. 다음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서울시 문제.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은 고구려 형식을 계승했다. 이거 우리 문화사에서 배울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거 말고도 이제 이걸로도 알 수 있어요. 수도인 상경에는 당나라 장안선을 모방했다. 발해죠, 발해. 그쵸, 발해. 이불병자상이란 건 발해 불상이고 배울 겁니다. 1번. 말이 주요한 수출품이었다. 어떤 지역 써주셔야 돼요? 무슨 부? 솔빈부. 그죠? 솔빈부 써주세요. 솔빈부. 자, 2번.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맞죠? 3번. 당과 교류하면서 빈곤과 합격자를 배출했다. 맞죠? 4번. 동해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동경을 말하죠? 동경. 4번 봐요. 5번 봐요. 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전개했다. 틀렸어요. 9세기는 선왕이에요. 8세기 중후반이 문왕이에요. 문왕. 문왕 때부터 신라도 계세요. 신라랑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선왕 때부터 교류를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전 문왕 때부터 했잖아요. 5번입니다. 됐죠? 넘기세요. 다음 장 피세요. 다음 장 피시고 또 넘깁니다. 또 넘기세요. 또 넘기시고요. 16페이지 있을 거예요. 16페이지. 16페이지 두 문제 있습니다. 7번. 7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정문서 하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4번 봐봐요. 3번. 4번. 틀린 거예요. 민정문서는 3년마다 각 집에 정남이 뭐예요, 여러분? 정남. 성인 남자, 농민 말하죠. 뭔 소리예요. 여러분, 남자가, 성인 남자 작성이 누가 작성했어요? 촌줌, 개떡 같은 문제가 있어요. 4번이 응답이죠. 근데 틀린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나는. 응? 이런 쉬운 문제를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세요. 똑같아요. 7급도 똑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 봐요.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3년. 그쵸?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넘깁니다. 자, 넘기시고 쭉쭉쭉 넘기시고 20페이지 펴보세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피면 29번 문제 있을 거예요. 오른쪽 두 번째 문제. 20페이지에 29번. 봤어요? 자, 다음 보기의 제도를 실시한 공통적 목적. 진대법 실시 고국천왕 때였죠. 저 쌀 빌려주고 쌀 갚게 하는 거였죠. 자, 노급의 혁파. 노급은 여러분, 노급의 혁파가 무슨 목적이에요? 왕권 강화도 있지만 여러분들, 노급은 그 지역에 대해서 세금도 뺐고 또 뭐 했어요? 역도 내 맘대로 동원했었잖아요. 막 부려먹잖아요. 그죠? 근데 노급을 혁파했다는 거는 이제 역을 부려먹는 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농민들의 생활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졌겠죠, 분명히. 맞죠? 농사에만 힘쓸 수 있게 되었잖아, 이제. 그 다음에 자, 디귿, 정전의 지급. 이거 뭐였어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는 땅 없는 농민에게 땅을 준 거고요. 또 하나는 남이 이 귀족들이 땅 못 뺏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치? 그럼 이것도 농민 생활의 좀 안정이라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거 세 개의 공통적 목적은 누구의 안정이에요? 백성들, 농민들 생활 안정이라 볼 수 있겠죠? 맞죠? 몇 번입니까? 3번이 가장 적합해요. 3번이 가장 적합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쓰세요. 농민의 생활 안정도 맞을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도 맞아요. 국가 재정 수입의 증가로 나와도 맞아요. 알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복지정책을 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 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 그쵸?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먹고 살게 해줘야지 우리가 뭘 내요? 정부에 세금 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3번이나 저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디 볼 거냐? 21페이지 맨 밑에 문제. 21페이지의 오른쪽 맨 밑에. 다음 내용과 관련된 문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문제 있을 거예요. 봤어요? 봅니다. 자, 통일신라 사회를 밝혀주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문서에 의해서 신라의 촌락이나 통치, 토지, 조세제도 및 가족관계 분야에서 특히 연구의 발전을 이루었다. 민정문서죠? 자, 민정문서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몇 번일까요?
그쵸, 쉬워요, 쉬워. 몇 번? 촌주가 받는 토지 뭐였었어요? 촌주 위답이었죠. 내실형답은 관리, 관보전답은 관청이었잖아요.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실수만. 나머지 2, 3, 4는 다 맞는 말들이에요.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100번. 요거 하고 우리 사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100번.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문제. 아까 정치 문제보다는 좀 어때요? 숫자가 적죠? 그쵸?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거예요. 매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 파트는. 그리고 나오면 쉬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놓치지 말고 공부 잘 해주세요. 통일신라 시대 농민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 통일신라예요. 1번에 향부곡이 있었다. 있었죠? 제가 수용소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2번 연수유답전이나 관보전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존재했다. 맞죠? 민정문서에서 우리 알 수 있었죠? 3번 농민들은 촌이라는 구역에 편입됐었다. 맞죠? 오케이? 4번 봐봐요. 4번. 이거는 여러분 전 시대를 고려까지 배웠으면 물론 쉬웠어요. 배운 사람은 딱 보일 거예요. 4번에 여러분 목화 동그라미세요. 이거 근데 그 한국을 빛낸 백인들이란 노래에서 나와요. 그쵸? 목화 누가 가져왔어요? 문익점이 가져왔던 건 알죠? 문익점이 어느 시대 인물인지 알아요? 고려말 공민왕, 조선시대 아니에요. 고려말 공민왕 때 인물이에요. 목화라는 작물은 고려 때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려 때. 그래서 우리가 조선 때 굉장히 겨울철 의류가 따뜻해지셔야 합니다. 솜 때문에, 무명 때문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때는 목화가 없죠. 오케이? 어차피 고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문익점이요. 물론 한 바퀴 이상 돌린 사람은 알 거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쉽죠? 그래서 경제 문제는 딱 아까 정치사 달리 쉬웠어요.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우리 이제 사회 파트 들어갑니다. 사회 파트 내용이 적다 그랬고요. 자, 사회 파트는 경제 파트와 달리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잘 알고 갑시다. 자, 75페이지에 사회라는 빨이 빠졌어요. 75에 1 사회계층과 신분제도.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신분이란 말 빨리 빠졌고요. 신분제도의 형성. 신분제도의 형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정복이란 빨리 빠졌습니다. 정복전쟁. 정복전쟁. 자, 우리 신분제도는 뭐 때문에 형성됐대요? 내부나 외부의 대립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겪으면서 신분제도라는 게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우리가 무슨 시대부터 계급이란 게 만들어졌죠? 청동기였죠? 그러면 청동기 때부터 전쟁이 많아지니까 철기의 보급과 더불어 더 전쟁이 활발해졌겠죠. 그러면 철기지대 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계급이 더 많이 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알겠죠? 자, 그 뜻이 이제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은 자, 정복과 복석, 부족의 통합 과정에서 지배층의 위계 서열을 마련해주면서 생긴 게 무슨 제도예요? 신분이라는 거랍니다. 신분.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싸움의 과정에서 생긴 게 신분이다. 싸움에서. 맞죠? 이거 여러분들 외우려 하지 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한 판 붙었어요. 붙으면 센 놈, 약한 놈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신분 아니에요. 자, 가로 2번. 부여 초기 고구려 3한의 사회계층입니다. 옆에 씁니다. 이거는 연맹왕국 때의 사회계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연맹왕국 때 사회계층은 여러분은 세 층입니다. 세 층. 자, 뭐래요? 가와 대가래요. 가 혹은 대가예요. 가 혹은 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군장을 말합니다. 군장. 이 중에서 특출난 놈이 뭐로 선출됐어요? 왕으로 선출됐죠. 됐죠? 그리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2번은 각 지방에는 호민과 하우가 있었대요. 호민은 뭐래요? 각 지방에 돈 많은 농민, 돈 많은 유력자. 자, 그리고 하호는 자,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이라고 했습니다. 오리지널 농민. 자, 노비는 뭐예요? 가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이죠. 가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계층으로 구성된 게 여러분들 연맹왕국 때의 단계였다. 자, 가로 3번의 삼국의 신분제입니다. 여러분, 삼국의 신분제. 옆에 쓰세요. 율령반포.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신분제는 율령반포와 함께 이제 독특한 신분제대로 발전이 나가는데 이제 밑에 우리 두 번째 부분 가로 1번의 신분 구성 볼게요. 여기부터 삼국의 신분 구성이에요. 자, 1번은 이제 귀족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요. 동그라미 쓰세요. 귀족. 원래 귀족은 뭐였어요? 왕이 아닌 군장이었어요. 맞죠? 이 군장들이 왕 밑으로 편입되면서 귀족이 됐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됐죠? 자,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향유했고요. 자, 골품제라는 신분제와 같이 지배층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신분제가 운영됐다. 이게 율령이죠. 이게 율령이에요. 또 평민은 자유민이다. 자유롭긴 해요. 내가
뭐 이사 갈 수도 있고요. 그치?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게 있습니다. 됐죠?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제약이 뭔 뜻일까요? 관리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 여러분, 능력을 시험 봐서 올라가는 제도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제약이 있고요. 대부분은 뭐에 종사했대요?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죠? 그래서 농민이 제일 숫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농민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납부해야 돼요? 그쵸? 조세, 곡물, 역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봐봐요. 이게 고구려, 넘기지 말고, 그쵸? 오른쪽 그림.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딱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느 한 집안의 모습이에요. 귀족이고요. 옆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뭘까요? 이 귀족의 시종을 드는, 귀족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이에요. 노비들. 자, 이게 고구려는 여러분 이렇게 신분을 대상으로 신분이 높으면 크게 그렸어요. 신분이 낮으면요, 조그맣게 그립니다. 오케이? 요렇게 그렸어요. 진짜 여러분 귀족이 등치가 크고 노비가 작고 이게 아니야. 알겠어요? 요렇게 이제 신분에 따라 이렇게 높낮이를 좀 한 거예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겠어요? 천민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천민이죠. 노비죠, 노비. 천민. 천민. 자, 세 번째 줄 봐요. 천민들은 밑줄 쭉 치세요. 천민들은 대체로 주인의 집에서 시중을 들거나 생활하고 주인과 떨어져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기도 했대요. 됐나요? 종류는 전쟁노비, 세습노비, 형벌노비, 부채노비 등이 존재했대요. 여기서 통일신라 때는 여러분들, 삼국시대는 무슨 노비 숫자가 제일 많을까요? 삼국시대는 전쟁이 많으니까. 그래요. 전쟁노비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알겠죠? 오른쪽 그림은 한 귀족의 집안에 대한 고구려 고분벽화예요. 부엌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부엌? 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얘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노비죠. 천민이죠, 천민.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노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벽화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삼국에서 벽화가 제일 많이 발견된 게 고구려예요. 그래서 대체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모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시험에는요. 알겠나요? 자, 밑에 삼국사의 모습 보면, 자, 1에 고구려라는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고구려. 고구려 사회. 고구려 사회.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면 된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또 읽으면 그냥 뭐 반복질이니까. 그죠? 이건 쭉 그냥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마찬가지로 77쪽에 2의 백제의 생활 있죠, 여러분. 백제의 생활. 백제 빠졌죠. 백제의란 말 잘렸죠. 그리고 가로 1번에 생활이란 말 잘렸어요. 생활 모습.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형률이죠. 엄격한이란 말이 잘렸어요. 엄격한 형률. 백제의 형률에 대해서 나와있죠. 백제의 형률. 백제의 형률. 이것도 동그라미 2번만 외우세요. 별 붙이세요. 동그라미 2번. 약간 고구려하고 형벌은 좀 달라요. 부여와 고구려는 형벌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백제는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건,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자, 표인데 백제가 고구려 유이민에 의한 건국을 알려주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계통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증거를 좀 얘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주몽 온조설화예요. 그러니까 주몽 아들 온조가 내려가서 백제를 세웠다. 이게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혈통이라는 증거.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아직 안 배워요. 다음 주 문화사 할 때 배워요. 무덤할 때. 무덤하면 이러실 거야. 배우시면. 뭔지 알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백제나 고구려나 중화행전직이 같이 오부였어요. 오부. 그쵸? 요것도 그 증거고요. 오부였죠. 지방만 달랐잖아. 그 다음 동명성황을 시조신으로 숭배함. 누가요? 백제나 고구려나. 오케이? 자, 조상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한편 백제가 부여족의 한 갈래라는 근거. 무슨 소리예요? 넓게 보면 백제의 조상은 또 누구기도 해요? 부여잖아. 부여, 고구려, 백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거 증거가 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 계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가 뭐였었어요, 여러분? 장수왕이 밀고 내려올 때, 그쵸? 계로왕이 중국의 북조 부분 있죠? 거기에 도움을 요청했었잖아요. 맞죠? 이때 이제 외교문서 보냈을 거 아니야. 그때 써여져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써있대요. 고구려와 함께 부여의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 백제는 부여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고구려와 친했는데 고구려가 이를 배신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럼 백제는 부여의 계통이었었구나, 옛날에. 그걸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왕 때 어디로 천도했어요, 여러분들? 사비로 천도했다가 국호를 뭘로 바꿨었죠? 남부여 이렇게 바꿨었죠?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왕족의 성이 뭐래요? 부여시라는 점. 오케이? 그 옛날 드라마 있어요. 성률이 혀 짧아가지고 막 드라마 했던 거 잘 못할 때. 그래서 남부여의 공주다. 해서 나왔던 거 드라마 있어요? 알아요? 좀 그지 같은 드라마 있는데. 그거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성률이 연기 논란. 이래가지고. 남부여의 공주다 했으니까 여러분 백제 그 성률이라는 여자는 어느 시대 때 공주였던 거예요? 사비 시대 때. 그쵸? 성왕 때 그때쯤의 공주죠? 뻥이죠, 그거. 그냥 픽션이죠, 픽션. 그래서 암튼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넘깁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읽어보세요. 제가 뭐 특별히 체크해 줄 게 없습니다. 자, 78페이지 피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자세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 자, 신라의 빠졌죠? 신라의. 자, 신라의 화백회의와 화랑도 골품제도. 반드시 3개 중에 시험 하나 나옵니다. 화백회의, 화랑도, 골품제도. 3개 중에 하나 나와요. 자, 일단 가로 1번 화백회의부터 보겠습니다. 화백회의 써주세요. 가로 1번. 이건 뭐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화백회의는. 자, 화백회의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내용 보세요. 자, 화백회의의 내용. 자, 사로 6촌의 부족회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밑줄 칩니다. 여러분 원래 신라라는 국호를 쓰기 전에 사로였죠. 사로. 지지광 전에. 그러니까 사로 중앙에서 6개의 부족이 모여서 회의했던 게 바로 화백회의 있었어요. 오케이? 이제 이게 기원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대등인 귀족과 동그라미 치세요. 대등인 귀족과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이 대등들을 이끄는 게 뭐예요? 상대등이에요. 알겠죠? 이 상대등이 의장이죠. 그래서 상대등으로 구성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화백회의는 귀족들 높은 귀족들인 대등이 모였고 그걸 총괄하는 사람이 상대등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상대등이 주저하며 진골이란 출신의 고관들의 대등들이 합주하는 진골은 옆에서 문제 볼 겁니다. 대등들이 합주하는 귀족 연합적 정치를 의미하였으며 밑줄입니다. 국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 권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화백제도는요. 우리 고구려하고 백제도 회의가 있었죠. 그거와 달리 더 강력해요. 왠지 아세요? 응? 모든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대요? 만장일치야.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돼요, 안 돼요? 안 돼버려요. 고구려 백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대충 투표를 합니다. 투표. 근데 신라는 만장일치했다는 거는 한 명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도 어때요? 늦게 수용되고요. 늦게 공인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귀족의 힘이 강했고, 자, 3번 장소민 역할에서 여러분 장소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장소는. 두 번째 줄 봐요. 이 제도는 귀족들의 단결을 굳게 하거나 집단의 부정을 막거나, 집단의 부정을 막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법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법권도 존재했다는 뜻이고요.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했대요. 예를 들어 별빛입니다.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절했다는 것은 국왕의 독점이나 국왕의 독재를 막는 기능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누굴 폐위시켰었대요. 그래요. 진지왕이란 왕을 6세기 후반 때 왕이죠. 꼴랑 3년 하셨죠. 그치? 이 진지왕을 어지럽고 음란하다. 왜 음란하다 그랬을까요? 정치에 뜻을 둔 거야, 안 둔 거야? 안 두고 사치 향락에 빠진 놈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떻게 했대요? 폐위시켜버려요. 중앙집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귀족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말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통일신라하고 김춘추, 무열왕이랑 문무왕 같은 경우는 왜 왕권을 강화했는지 알겠어요? 얘들의 힘을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권이 강력하게 행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화백회의하고 상대 등을 억누르고 대신 누구의 기능을 강화했던 거예요? 집사부를 강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됐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화랑도 봅시다. 화랑도 화백회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 시험 나오니까. 자, 화랑도 보시면 자, 원래 신라의 시족 공동체 전통을 지닌 여성 집단이었다. 이걸 뭐라 한대요? 원화라 한대요. 원화. 원래 이쁜 여성들을 뽑아갖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키웠던 단체가 여러분들 화랑도였었습니다. 자, 근데 화살표 봐요. 진흥왕 때 정복 활동을 강화하면서 밑줄 치세요. 남성 조직으로 확대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대요? 화랑과 낭도로 되어 있대요. 승려로 되어 있고요. 화랑은 당연히 뭐겠어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그렇죠? 집단의 단장이겠죠. 우두머리.
낭도의 추대로 선발됐고요.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이 뽑혔겠죠. 자, 그럼 낭도는 뭡니까? 화랑을 따르는 무리죠. 무리도자, 무리. 그쵸? 랑을 따르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도야, 낭도.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귀족은 물론 누구까지 참여할 수 있었대요? 저 평민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라에서 유일하게 이 단체는 귀족과 평민이 뭐 할 수 있는 단체예요? 어울릴 수 있는 단체예요. 그나마 화랑도는 이런 엄격한 신분제 사이를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독특한 단체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화살표에 써 있습니다.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절 및 완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다. 그래서 평민들의 이 불만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화랑도예요. 화랑도. 알겠나요? 그래서 화랑에서 이제 화랑에 입단하면 그 평민 입장에서 좀 어때요? 내가 귀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귀족의 조금 뭐예요? 그런 유흥 같은 걸 즐길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지? 그래서 이 신분차별을 좀 완화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승려. 근데 중요한 건 낭도라 하여도 어디에 살아야 된대요? 거주한 거 어디래요? 왕경 6분이면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수도에 거주해야 돼. 그쵸? 수도에 거주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승려. 승려는 요 사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원강법사. 원강법사. 진평왕 때 승려예요. 7세기 진평왕 때 승려. 진흥왕 이외에. 자, 승려는 어떤 역할을 하니까 구성원을 교육하거나 지도한대요. 그러니까 스승이었죠. 대표적인 스승이 원강법사고요. 자, 가르친 5개의 기울이 뭐래요? 세속오계래요. 세속오계. 밑에서 바라볼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 자, 기능 보겠습니다. 기능.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요. 주로 군인이죠, 여러분. 군인이나 무사를 양성하죠. 또 고구려와 경단과 마찬가지로 군인을 양성하였다. 자, 한편 신라의 화랑을 미륵과 동일시하는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미륵 동그라미 있어요. 미륵. 이거는 여러분들 불교사 할 때 이제 연결을 시켜줄게요.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 얘기가 많아져서. 일단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주면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미륵은 미륵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미륵보살. 불교에서. 미륵보살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세상을 구원해주는 부처예요.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해주는 부처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화랑을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뭔가 단결시켜주는 무사들이죠. 나라를 지켜주는 무사들이니까 이때 화랑의 우두머리하고 미륵하고 동일시 시킨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화랑을 믿게끔 하려고. 오케이? 그럼 당시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미륵신앙이란 것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미륵보살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 부처가 내려서 세상을 구원해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럼 요거하고 화랑하고 동일시켰다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용해 먹어가지고 후 고구려를 세운 땡중이 누구예요? 나중에 후삼국 때. 궁예예요, 궁예. 궁예. 우리 신라 하대가 어떤 세상이에요? 말기가. 굉장히 어지럽죠? 이걸 이용해서 궁예가 자기는 미륵보살의 화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후고구려를 딱 세워요. 응? 미륵보살 이용해서. 나중에 후삼국 할 때 배울 겁니다. 또라이. 또라이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교육은 그냥 읽어보시고 기능 중에 아까 위에 3번 기능 중에 화살표에 제일 유명한 화랑이 누굴까요? 여기서 설원랑이나 사다함 뭐 이런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유신이죠. 김유신. 그렇죠. 최고의 화랑입니다. 삼국통일의 거의 가장 큰 주역이죠. 화살표에 있잖아요. 위에.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 관창은 뭐하는 화랑이래요? 황산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랬죠? 관창.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세요. 이 사람들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화랑정신. 요거 하고 좀 쉽시다. 자, 화랑도까지 하고 좀 쉽게요. 자, 화랑정신은 최치원의 날랑비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화사에서 배워야 돼요. 지금 얘기 못합니다. 문화사에서 제가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 여원은 이미 배웠죠? 원강법사의 세속오계. 이게 이제 화랑도에게 가르친 계율들이에요. 이걸 엄격히 지켜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군이충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사군이충. 국가에 뭐해라? 국가나 왕에게 충성을 다해라라는 거죠. 충성을 다해라. 충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친이효.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는 거죠. 효자 동그라미 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의신. 그쵸? 교의신이 뭐예요? 벗과. 그쵸? 벗과 잘 지내라라는 거죠. 그쵸? 자, 3개 밑줄 쫙 치세요.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의신. 이거는 어느 사상의 이념일까요? 유교예요, 유교. 그러면 여러분 화랑들은 여러분들 화랑도 단체에 소속돼서 뭘 배운 거예요?
유학교육도 배운 거예요. 오케이? 유교교육도 배운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임전모태는 뭐와 관련되겠어요? 전투와 관련되겠죠. 무예와 무술을 열심히 닦아라. 그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하지 말아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거죠. 그 다음에 살생유택은 여러분 불교의 이념이에요. 살생은 하되 뭐 해라? 가려서 해라는 겁니다. 벌레 같은 거 죽이지 말라고요. 꽃 이런 거. 응? 인간보다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럼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정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이념을 가르친 게 원광법사입니다. 알겠죠? 원광법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임신서기석 봐보세요. 이것도 금방 합니다. 임신서기석은 어느 왕 때 세워진 비석이래요? 진평왕 때. 이건 문화사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체크해 줄게요. 임신서기석 보면요. 두 화랑이요. 이렇게 밑줄 주세요. 두 화랑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시경, 서경, 예기, 춘추 같은 중국의 유학 경전을 학습할 것을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문화사에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비석의 내용으로 봤을 때 화랑들은 뭘 배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유교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비석이에요. 신라가 유학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비석 중 내용 중 하나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둘 다 진평왕이에요. 알겠죠? 세속오계도 진평왕이고 임신석에서 진평왕입니다. 사료만 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료는 뭐냐면요. 아까 진흥왕 때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남자 단체로 키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사료가 이거예요. 자, 봅시다. 남모와 교정 낭자를 두 원화로 뽑았다. 원래 여자 단체여라 그랬죠. 그 우두머리가 남모와 교정이에요. 가장 아름다웠대요. 되게 이뻤대요, 둘이. 교정이 남모를 질투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남모에게 술을 먹여 취한 후에 몰래 북천으로 메고 가서 돌을 매달아 빠뜨려 주겠다. 졸라 무섭죠? 그쵸? 엄마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응? 되게 무섭죠? 이에 왕은 명령을 내려 원화를 폐지시켰다. 그 후 여러 해 만에 왕은 또 국가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생각하여 양가에 덕행이 있는 밑줄 치세요. 사내를 뽑아 그 명칭을 고쳐 화랑이라 하였다. 이게 화랑국선의 시초다. 알겠나요? 이거 무슨 왕 때 사료예요? 진흥왕 때 사료겠죠. 그쵸? 진흥왕.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미소년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됐지만 황산벌 영화 보면요. 거기서 이제 우스갯소리에 이제 화랑들이 이제 가가지고 약간 전투를 해요. 그때 화랑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떡칠했어요. 분칠을 떡칠해가지고 막 화장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화랑들이 실제로 이제 남성을 뽑되 굉장히 예쁘고요. 예쁘고 굉장히 잘생기고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왕을 호위하거나 특별한 무사단체는 다 잘생긴 사람, 이 사람 많이 뽑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호위무사들은 굉장히 미남들만 뽑습니다. 미남들만. 알겠나요? 자, 밑에 자, 삼국사기의 사료 잠깐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 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자, 귀산 등이 금나라에 가서 단정한 태도로 보세요. 저희 세속의 선비들이 어리석어 아는 바가 없으니 원컨대 한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법사는 불교의 계열에는 보살기가 있는데 그 종목 10가지에서 너희처럼 남의 신화된 자로는 아마 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여기 세속 5개가 내가 정리했으니 하나는 충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세속 5개를 지금 얘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사료가 나오면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화랑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화랑도에서. 알겠죠? 그래서 세속 5개 부분을 밑줄 쫙 쳐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험에 나올 만한 두 중요한 사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0분 쉬고요. 12시 20분에 자, 골품제도만 하면 우리 사회 파트는 끝납니다. 그래서 사회 파트하고 2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시간만 좀 고생하십시다.